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수많은 보험 뉴스들, 이걸 쭉 훑어보니까요. 겉보기엔 다 달라 보여도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바로 보험이 단순히 사고 처리를 넘어서 당신의 세금, 건강, 또 노후 자산까지 관리하면서 삶에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려 한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험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내 삶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뭐랄까, 하나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짚어볼 10가지 소식들이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조각들입니다.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미래의 보험 지도를 함께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바로 맞춰볼까요? 안 쓰는 실손보험 이제 보험사에 되팔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래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한테 보험사가 웃돈까지 얹어서 계약을 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보통 보험사는 해지를 막으려고 하지 먼저 사가겠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속셈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재미있네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이게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죠. 손해율이 높은 낮고 비효율적인 계약을 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요? 마침 딱 관련 뉴스가 있네요. 보험사의 성적표가 바뀐다. CSM 배수가 뭐길래? 라는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도입된다는데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사의 수익성과 관련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CSM 매수.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보험사가 상품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또 짭짤하게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익성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아, 수익성 점수. 네. 이 점수가 높은 상품이 회사 입장에선 효자 상품인 거죠. 이게 왜 당신에게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설계사가 특정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유독 강하게 추천한다면 그 상품이 바로 이 CSM 배수가 높은, 즉 회사에 돈이 많이 되는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를 알면 그 추천의 배경을 조금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결국 보험사들은 이제 수익성이 높은, 그러니까 사람의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복잡한 상품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한때 기대를 모았던 싸고 간편한 디지털 보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 라이프 플래닛이 12년째 적자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변화의 뭐랄까 역설적인 지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든 게 디지털로 갈 것 같지만 보험, 특히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복잡한 상품은 예외라는 게 드러난 거죠. 아, 사람들은 보통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저렴한 앱이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내 상황을 잘 아는 담당자가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디지털 보험의 부진은 기술의 실패라기보다는 보험이 가진 그 정서적 안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의 본질은 사람과의 신뢰관계다. 이런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사와 우리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동안에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가 그렇죠.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이라는 뉴스, 저는 이게 좀 의외였어요. 보통 계약자나 수익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국세청의 관점은 다릅니다. 서류상의 이름보다 그래서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가 이 자금의 흐름을 쫓거든요. 돈의 흐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도 대신 내줬다고 해보죠. 나중에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세금을 피하려면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는 명확한 이체 기록, 즉 돈의 꼬리표를 남겨둬야 합니다. 돈의 꼬리표라, 이거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개인의 세금 리스크도 이렇게 중요한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리스크는 뭐 훨씬 더 복잡하겠네요. 노래방 기기업체 금용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구속 사유가 단순히 사고 예방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고 이후에 유족에게 보험금 같은 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법인 대표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정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수습까지를 기업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한 거거든요. 사후 수습까지요? 네. 사고가 난 뒤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이제 CEO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 거죠.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이나 단체상해 보험 같은 건 비용이 아니라 CEO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적 책임, 세금 문제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외에 또 새로운 위험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GA는 가장 약한 골이다.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 대리점들의 허술한 보안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GA를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내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찔한데요? 충분히 우려하실만 합니다. GA는 당신의 병력 기록, 소득 정보, 가족 관계 등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니까요. 다행히 이번 조치로 대형 GA들이 금융보안원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게 되면서 보안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GA를 선택할 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상품을 파는가를 넘어서 내 정보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걸 꼭 묻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지켜야 할 것, 또 대비해야 할 위험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시선을 돌려서요. 우리 일상 속의 물리적인 위험과 보험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통계인데요. 대형 트럭 우회전 사고, 치사율이 승용차의 27배. 27배라뇨. 이건 오타가 아닌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끔찍한 수치의 원인은 바로 구조적 사각지대입니다. 구조적 사각지대. 네, 키 120cm 어린이가 트럭 바로 옆 3.2m 안에 서 있으면 운전석에선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운전자의 부주의만을 탓할 수 없는 도로의 구조와 차량 설계가 만든 사회적 위험인 거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유럽처럼 보행자 감지 장치 의무화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해보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길 위에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정말 도처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위험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에 폐암 환자가 많다와 같은 지역별 질병 통계가 그 이해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이런 뉴스 보면 막연히 불안해지기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지역에 특정 질병 발생률이 높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다면 이건 그냥 무시할 정보가 아니에요. 네네. 내 보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죠. 남들이 다 하니까 암보험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은 폐암 발병률이 높으니 나는 폐암 관련 보장과 고액 치료비 특약을 좀 더 튼튼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식의 그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대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들어보니까 보험사들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점점 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삼성금융 계열사들의 최근 인사를 보면 그 방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1970년대생 젊은 부사장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분들 전문 분야가 AI, 헬스케어, 자산운용이더라고요. 전통적인 보험 전문가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미래보험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입니다. 삼성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보험금 주는 회사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AI와 헬스케어 기술로 고객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산운용 전문성을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자금을 만들어주는 종합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종합 라이프케어 기업이라 그 변화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생명이 대학생들과 진행했다는 라이프놀로지랩 프로젝트가 그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경로당, 저속노화 식단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는데 이게 보험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엄뜻 보면 관련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과 같다고 봅니다.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사후 처리에서 사전 설계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사전 설계요? 네. 이제 보험사는 당신이 어떤 집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교류하면서 늙어갈 것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개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가입할 보험은요, 어쩌면 보험증권이 아니라 개인화된 식단표와 운동 프로그램, 자산관리 리포트가 함께 오는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와, 오늘 10가지 뉴스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내 낡은 보험을 보험사가 되사가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금과 법적 책임, 데이터를 넘어서 내 식단까지 관리하는 파트너가 되기까지.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의미하는 건 뭘까요? 모든 변화는 결국 초개인화와 선제적 관리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상품 중에 고르는 수동적인 가입자가 아니에요. 나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더 나은 금융 혜택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쇠는 이제 보험사가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는 셈이죠. 능동적인 서비스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보험사가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깊이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건강 데이터나 생활 습관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맞춤형 혜택을 받는 것,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편리함과 사생활의 경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